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모두의 예상치를 웃돈 2분기 성적표와 3분기 가이던스가 발표됩니다. 한층 발걸음이 가벼워진 상황 속 반도체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요,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줬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숨통이 좀 틀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얘기는 제가 뒤에서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계속 이 시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건 뒤에 시간이 좀 허락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본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제 미 정부가 이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에 적용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중국의 화웨이가 비밀리에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 제재 우회 가능성 소식 이 두 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 규제 1년 유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예 만료 전에 미국의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아마 연장이 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주인공 놀이를 되게 좋아하는 현재 미국의 정권 특성상 직접 발표하는 것도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 미국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뭔가 계획적일 거다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대로라면은 9월 말자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1년 더 연장되면 만료 기간이 다음 내년 9월 말자가 될 텐데 참고로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 5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달 뜨는데요. 한 달 정도가 뜨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추가 유예 조치가 자체가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을 유예했다기보다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 1년이 유예됐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화웨이 얘기 넘어가 보면은 지난 2019년도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에 사업적으로 화웨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 정부와 선전시로부터 한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2천억 정도 되는 지원을 받아서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제조 설비 구축에 나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방식은 화웨이가 이제 몰래 다른 회사 이름을 이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설을 짓거나 구매할 경우에 제재를 우회하면서 미국산 반도체를 간접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SIA에서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미 정부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현재는 화웨이가 5G 제품 생산을 위해서 반도체 생산을 중국의 SMIC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SMIC 최근에 이제 공정 자체를 이제 테이프아웃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제재 여파로 양산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산한다 하더라도 공정 수율이 50% 미만입니다. 그 이야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당장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칩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마음 놓고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율도 사실 삼성전자도 이제 TSMC와 관련해가지고 수율이 낮았었는데 따라갔죠. 근데 물론 SMIC의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마냥 그냥 놓고만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화웨이에 대한 얘기는 미국 정부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슈로 시장에 큰 데미지를 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테마주만이 활개를 쳤다면 오늘은 지수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수 종목들의 움직임, 전자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움직임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개별 이슈들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소식부터 터치해 보겠습니다. 전일 포스코 DX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9%나 급등을 했는데요.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좀 확정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DX 이 과거 역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포스코 DX는 원래 세 개의 기업이 합쳐진 겁니다. 가장 먼저는 포스코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포스코 안에서 있는 IT 관련된 그런 기업이 하고요. 포스콘이라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런 부분이 합쳐진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붙은 게 포스코 엔지니어링. 그래가지고 포스코 DX가 나는데 세 개의 회사가 합쳐지니까 그 3사의 중요 특성이 있겠죠. 이게 두 가지를 합쳐가면 IT하고 엔지니어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IT하고 엔지니어링이면
코스피 시장이 더 적합할까요? 코스닥 시장이 더 적합할까요? 참 답을 찾기 힘들죠. 그런데 시장 규모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코스피는 2,000조 시장이고 코스닥은 500조 시장입니다. 둘 다 큰 시장이지만 포스코 DX 회사 입장에서나 또 주주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좋은 가치를 기업 평가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택한 것이 이번에 그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뭐 코스피로 간다 해서 좋고 코스닥에 인다 해서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코스닥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기업 가치 그리고 유동성 확보 그리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으로 가는 게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포스코 퓨처엠도 이전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7배나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다소 2차 전지 주도주 열풍이 사그라든 지금 시점에서 결정된 포스코 DX의 소식, 주가에 줄 수 있는 상승 동력이 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함에 따라서 수급적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진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증설을 올해 내 또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포항이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중국 등의 국내 공장들을 건설합 양극재와 응급재 공장들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도 원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광양의 LNG 터미널 증설도 계획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좀 물밀듯이 몰려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했었을 때 2023년 총 수주 금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자체도 1조 5천억을 훌쩍 넘어서고 영업이익도 1,2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조 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1,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수주도 잘 되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넉넉하고 앞으로의 수주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과 더불어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실적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까지 두 가지의 모멘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하반기에 뭐 코스피 이전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의 수급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까지 전망되는 상황 속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상장이 됩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죠.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0월 상장이 유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협동 로봇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는 10월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총 1,620만 주 정도 되고요. 예정가는 21,000원에서 26,000원 정도 되고 예상되는 공모 금액이 3,402억 원에서 4,21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수요가 이제 공모가 상단에 걸리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시총이 한 1조 6,8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수요 예측하고 나서 21일에서 22일 사이 일반 청약하고 10월 중에 코스피 입성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기대를 받았던 기대주가 드디어 시장에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단점이 뭐냐면 일단 대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근 우리나라 시장 수급 쏠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공모를 받기 위해서 외부에 있었던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그걸 또 나가기 전에 또 이제 각 증권사 직원분들이 돈을 막아주게 되면 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업종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성을 좀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벤트를 앞두고 두산의 주가 움직임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두산 이달 초 도달했던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 장시호 차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주두산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두산에 집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두산 자체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5조 원대에 다다랐고요.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어서면서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손자회사인 두산 밥캣이 실적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긍정적인 부분은 두산의 자체적인 사업인 전자 사업 부분의 큰 폭의 실적 회복이 굉장히 좀 주가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연결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수주로 연간 수주 목표를 상반기에 60% 좀 달성을 했고요. 신규 수주라든지 수주 잔고 증가가 2분기 실적의 호조를 좀 지속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캣 역시도 전 제품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북미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인 점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된 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떤 이 실적 발표에서는 사실 로보틱스 실적이 좀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쟁사들의 실적은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인 유니버셜 로보츠의 1분기, 2분기 매출이 각각 15%,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분기도 10% 내외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도 15%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5위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상장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상장을 마무리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전까지는 두산의 어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하나오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25일이죠. 주당 0.33조를 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예, 하나그룹이 이제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그때 인수할 때 그 투입한 금액이 2조 원인데 그거와는 별도로 2조 원을 추가로 유상증자한다는 공시입니다. 원래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었죠. 하나오션이 워낙 재무 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에서 일각에서 2조 5천억까지 유상증자를 갖다가 점쳤었는데 2조 5천억까지는 가지 않고 2조 원에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그룹이 2조 원에서 7,700억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조 3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를 사실 일반 공모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게 18일 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대비로 보면은 30% 정도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0.33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일반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한 20% 먼저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한 30% 희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망에 나오죠. 하나오션이 시간을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추가로 이제 그 주식의 그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에 공무원 유상증자를 갖고 한 0.9천억 정도는 방산, 6천억 정도는 친환경, 2천억 정도는 로봇 등 생산성 향상에다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오션이 부채가 많은데 부채 유상증자에서 마련된 자금을 갖고 부채가 먼저 갚지는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인데 하나오션 이렇게 말씀드린 유상증자 자금을 갖고 2040년에 매출은 30조 원, 영업이익은 5조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 있을 때 너무 부채가 안 좋았고 사실 회사의 존립이 힘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에 전격적으로 넘겼는데 이제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채비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동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으로 자금을 투여해서 스타트업이 투자한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성공적인 기업을 안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향후 어떻게 될지 주목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긍정적 요소는 뭐냐면 하나그룹의 사실은 이제 수장은 이제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김선 회장이 뭘 관여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김동관 회장이 젊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아마 김동관 부회장이 결정했을 때 보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오션이 투입받은 자금을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시향이 좋기 때문에 향후 2, 3년 정도 열심히 이제 곡간을 채워서 추가로 매출을 올리면은 하나오션의 주가는 긍정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오션에 이어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인데요. 루닛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이 연구개발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라 불리죠. 이제 기업 루닛이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이후에 1대1 비율로 이제 무상증자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했는데요. 일단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도 이번에 자기들에게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다 100%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뭐 별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 인력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 비용에 이제 투입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루닛은 전체 인원, 그러니까 해당 인원, 기업 인원의 20%가 외국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된 자금으로 호주와 사우디, 아무래도 이쪽은 좀 캐파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출하는 것 같은데 호주와 사우디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루닛 이런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 이거 특히 주주분들은 유상증자했을 때 그 자금이 회사에서 정말 회사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잘 들어가는지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루닛, 지난달 최고점 도달 이후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현 시점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뭐 주가 좀 하락하고 있을 때 유상증자를 하면은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천억의 유상증자는 앞으로 회사가 더 좋아지는 방향에 어떤 긍정적으로 좀 쓰여진다고 한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만약에 변동성이 좀 심해진다고 했었을 때는 하락의 매수의 좀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루닛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제품이 있죠.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가 있습니다. 이번 2천억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루닛 스코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전폭적으로 그쪽 사업에 좀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2,000개, 글로벌 의료기관 2,000개에 이미 침투가 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 푸지필름과 뭐 전략적으로 좀 이 파트너사 와 함께 외형을 주도하고 외형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다른 파트너사 매출까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보험급여 가산 대상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유럽에서도 유방암 판독보조 솔루션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2천억 유상증자 관련된 자금이 좀 투자가 되는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도 가던트 헬스양 매출이 2023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계약 발표 가능성도 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 ASCO에서 뭐 직장암, 그다음에 두경부암, 비소 세포 폐암 이런 등의 어떤 질병의 영상 바이오마커 활용 가능성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굉장히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좀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좀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뭐 향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지나서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루닛에 대한 주가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주가 무섭게 폭등했던 삼천당 제약이 공시를 내놨는데요. 지금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캐나다 쪽과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예, 황반변성 치료제는 이제 눈에 대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는 그 오리지널 약이 아닌데 오리지널 약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이제 카피를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분자 구조 완벽하게 이제 바꿀 수가 있지만, 이런 바이오 같은 단백질 오리지널 약은 똑같이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밀러라는 말을, 유사하다라는 바이오시밀러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약이 아니지만 이거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지스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캐나다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향후 30일 내에 40억 원을 수령하고요. 향후 이제 캐나다 정부의 이제 절차에 따라서 200억까지 수령을 갖다가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캐나다에다가 이제 그 판매를 하면은 매출의 이제 분기 수익에서 25에서 50%까지 이제 삼천당 제약이 받기로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삼천당 제약에서 시장에서 아주 환호할 만한 이제 공시를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천당 제약이 똑같은 오늘 말씀드린 이 바이오시밀러의 SCD-411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해외 제약사에다가 유럽 독점 공급권을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본계약이 체결 안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 눈초리를 받았죠. 니네 제대로 한 게 맞느냐? 근데 이번에 캐나다 계약사랑 이제 독점 판매권 계약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작년 11월에 발표한 것도 신빙성 있나 보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계약 독점 판매권, 캐나다 독점 판매권 계약이 중요하다 보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 독점 공급 가계약이 실제로 본 계약은 10월 정도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점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의 아까 말씀드린 SCD-411에서 캐나다에서
불어오는 소식도 중요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삼천당제하고 오늘도 당장 또 정규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테마주가 활개를 치자 B2는 더 늘었다. 우리가 마주한 현 시장 점검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주 열풍에 B2가 늘어나자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의 신용 융자를 좀 중단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용하면 일단 수익이 날 때 2배의 수익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2배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용이라는 것은 사실 매물을 예견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물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왜 매물 폭탄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용융자 매수할 때는요, 가격을 보고 주문 넣지 않습니까? 보합권에. 그런데 신용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지 아십니까? 반대 매매는 30%가 내려서 나옵니다. 예컨대 3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요, 증권회사에서 2만 1,000원에 냅니다. 30% 밑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용 매물이 나올 때는 신용 매수를 할 때랑은 정반대로 매물 폭탄에 대해서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 다시 말해서 일주일 평균 5% 이상 오르거나 5% 이상 내린 것은 저는 신용 융자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 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면 타인에 의해서라도, 특히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그 고객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금액을 막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